내가 남자잖아.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 그랬더니 그건 우정이요. 그렇지. 그건 우정이지. 우리 엄마가. 그때만 해도 가문에 완전히 먹칠하는 거지. 그랬지. 그리고 우리는 너무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거기다가 또 나는 죽어도 이해를 못하겠다 너를. 네가 지금부터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설득을 하든 나는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너와 나와 얘기하는 도중에 너가 그래도 지금 네 의견대로 여자로 살겠다고 하면은 이 칼로 나를 찌르고 가라. 저는 그냥 미친 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를. 미치네요? 쉬는 날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빠. 정말 1년을 넘게 일만 했더라고요. 하루에 막 방송 막 3-4개씩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좀 아까워해요. 오늘도 한 2시간 자고 온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오늘 라이브 8시간을 하고 왔고요. 8시간이요? 또 개인 채널에 브이로그를 또 촬영 중이고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또 금쪽 상담소 촬영이 끝나고 또 미팅이 잡혀 있어요. 우와. 손으로 이렇게 모터 돌리고 있죠, 이렇게. 제가 1년 반 전에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했었어요. 한 46시간 정도 물까지 금식을 한 상황에서 마취가 깨자마자 방송을 했어요. 마취가 깨자마자 방송을 했어요. 어머. 저는 지금 입인실에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수술대 위에 앉으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앉으래. 조바심이 나요. 갑자기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답답해지면서 얹힌 것처럼 답답해지면서 정말 1시간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 불안해져요, 사람이. 아니 뭐 본인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바람직하죠. 아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깜짝 놀랐는데 정말 수술하고 바로 직후에 라이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거 큰 수술인데. 네, 정형외과에서는 좀 영순위로 위험하고 네네. 힘든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야,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전신 마취를 한 14번 정도 하셨거든요. 그중에 제일 아팠던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이에요. 네네. 고통이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던데. 네네. 이게 수술을 한 8시간 정도? 대수술이네. 네, 그리고 이제 우선은 골반에 있는 고관절을 다 드러내고 허벅지 뼈도 반 정도 이제 절단을 해서 철심을 받고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는 수술인데 주치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죠. 제가 이거 많이 아플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죽지는 않는데 죽기 전까지는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웬만하면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해주시잖아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한동안 잘 못 걷고 쉬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땐 좀 쉬셨어요? 이 인공관절, 특히 고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아예 걸을 수가 없어요. 뭐 워커로 거진 기어가다시피 하는 그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 나머지 3개월은 목발로 걷는 연습을 해서 이제 6개월 정도는 아예 걷기가 힘든데 저는 3일 만에 걸었어요. 3일 만에 걸었어요. 네. 3일 만에 걷고 왜 그랬어요? 너무 갑자기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내가 비록 아파서 지금 쉬고 있지만 잊혀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워커를 가져와서 간호사 선생님들 몰래 새벽 내내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행동인데. 그쵸. 그때 당시에 이제 피통을 차고 있는데 피통을 하루에 한 몇 번씩 갈았던 것 같아요.
네. 하도 이제 거동을 많이 해요. 움직임이 많아서 피가 계속 차니까 저 계속 많이 바꿨고. 그러니까 덧나기라도 하면 또 그쵸. 평생 또 그럼요. 맞아요. 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아니 근데 고관절 수술할 정도였으면은 그 전에는 병원을 안 가봤어요? 병원을 갔었죠. 그러니까 어느 날 조금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내가 살이 요 근래 더 많이 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염증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관절에 염증이 났는데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병원을 안 간 거예요. 일이 너무 바쁘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병원을 간 거는 저희 옆집에 이제 좀 도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전거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 제 차가 있으니까 블랙박스 협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냐고? 네, 그래가지고 블랙박스 영상을 옮기는데 제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왜? 본인이? 네.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제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다리가 저는 수준이 아니라 끄떡끄떡거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진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아픈 줄을 그냥 아프다. 그냥 언젠가 병원 가면 좀 쉴 때 병원 가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딱 그래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죠. 병원에서 갔는데 뭐래요? 괴사. 정말 괴사가 너무 심하게 와서 고관절에 구멍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요 정도면은 그냥 어디 이런 데 탁 치더라도 뼈가 으스러질 정도고 또는 여기서 진짜 더 늦게 왔으면 평생 휠체어나 전에는 이런 일 때문에 사망까지 간다라는 얘기죠. 네네. 이 대퇴골에 네.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소켓이 있고 이렇게 대퇴골이 있잖아요. 이 넥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대퇴골을 피머라고 하는데 피머의 넥이 딱 골절이 일어나면 골절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올라가서 심장 혈관을 막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본인의 생명, 건강, 꼭 필요한 휴식을 다 뒤로 하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워커홀릭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홀릭이라는 거는 이게 좋은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좋은 뜻이 네, 아니에요? 네. 워커홀릭은 일을 좋아해서 하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만 일을 안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을 강박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워커홀릭스를요, 사실 잘 포장되어 있는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몇 개가 해당되는지 풍자 씨도 한번 해보세요. 괜히 긴장되네요. 네, 그냥 편안하게 해보세요. 네, 밥을 먹으면서도 일 처리를 한다. 일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여러 차례 미룬다. 자려고 누웠는데 일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온다. 네 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워커홀릭스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딱 이거 하나 걸려요. 현재 일이 순조로운데도 미래에 대한 걱정한다. 네. 저는 요거 하나 좀 하나. 걸려요. 네, 우리 아레 씨는요? 저는 일 때문에 휴가를 계획하진 않는다. 우리 윤지 씨는요? 저는 글쎄요, 밥 먹으면서 일 처리한다. 카페인 없이는 하루의 시작이 어렵다 정말. 네,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냥. 네. 네. 7가지 질문이죠. 네네. 이 중에서 7개. 7개 해당되세요? 이 중에서 7개 해당되세요? 다요? 네. 만점이시네요. 만점. 네. 학창 시절에도 못 받았던 100점을 여기서 운전면허도 100점 만점이 아니었는데 어떠세요? 만점 받으신 소감이? 감개무량한데요. 아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딱 꽂히는 항목. 와 이건 난데.
해고까지 전부. 전부. 네. 밥 먹으면서 일 처리도 하고 일을 보기도 하고 네. 자기 전에도 뭐 일 생각을 하고 일 때문에 병원 미래도 네. 카페인 없이는 안 되죠. 되고. 휴가 간 적도 없고. 일 네. 때문에 가본 적은 있어요. 아, 촬영차. 아, 막 그건 이렇게는 휴가 아니죠. 휴가 아니야. 저는 그걸 휴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휴가 네, 휴가 아닙니다, 그거는. 네. 우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워커홀릭에 빠지는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유형이 좀 있다 그래요. 일 중독이 되는 첫 돈이겠지 번째는 돈. 그렇죠. 돈도 뭐 네, 경제적인 무시할 부분에 수 대한 없죠. 약간 이제 강박관념이 있어서 열심히 벌어야 돼. 이제 이런 게 있는 사람. 네, 두 번째는요. 완벽 추구. 그리고 막 아주 성취지향적인 사람. 막 잘해내야 돼. 이럴수록 더 좀 일에 매달리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일을 했을 있고요. 때 성취감. 또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과장되게 생각해서 나는 이걸 다 해낼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배우자 혹은 가족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 저는 처음에는 돈이었다가 물론 지금도 그런데 아기 낳고 나서는 그거 진짜 그 왜 그랬는지 진짜 한 몇 년을 진짜 미친 듯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 끝나고 왔을 때 애들 자는 모습 보면 뿌듯하고 그때가 내가 진짜 이게 아빠지.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들 만 세 돌 될 때까지 추억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그 돌아오지 않을 3년인데 같이 찍은 사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애들하고 예. 아빠는 그때가 그게 아빠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지금은 하거든요. 우리 풍자 씨는 이 중에서 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짚히는 게 있으세요? 저는 두 가지가 조금 들었을 때 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좀 솔직하게 말하면 돈. 네. 그게 첫 번째였고 제 자신을 좀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선 들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몰려드는 또는 의뢰되는 일을 절대로 거절 안 하시는군요. 나 다 잘해낼 수 있어. 뭐 약간 그런 면도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인터뷰하러 오시는 날 이제 2시간 네. 자고 왔다고 하셨어요. 네네. 보통 수면 시간 그 정도였어요? 보통 많이 자면은 한 4시간 정도? 많이 자면. 네, 많이 자면 4시간 정도고 평균 한 2시간? 근데 정말 짧게 잘 때는 저는 10분도 자본 적 있어요. 10분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잤으니까 가자 그러고도 또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단위를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한 잔 이렇게. 근데 저는 커피를 단위를 얘기할 때 2리터 이렇게 2리터요? 네, 2리터. 어머. 그러다 보니까 한 열흘? 보름 한 번씩 거진 기절을 해. 막 10시간, 12시간씩 기절을 해버려. 그냥 일이 너무 좋고 근데 또 일이 없다 보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또 일을 잡고 이게 약간 이게 순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풍자 씨가 본인 몸이 편안한 꼴을 본인 스스로가 못 견뎌요. 자기 자신이 편안해지는 꼴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나는 보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을 갉아먹고 있고. 네네. 네. 심지어는 고통도 통증도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촬영 중에 넘어졌는데 순간적으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방송을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나오고 나서 옷을 갈아입는데 다리가 이만큼씩 부어있는 거예요, 뼈 쪽이. 이렇게 부을 정도로 안 아파요? 그러는데 아픈 거를 몰랐어요, 촬영하면서. 그 무통주사라고 하죠. 그거를 제가 살면서 한 2번 정도 맞아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전환 수술했을 때, 두 번째는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인데 2번 다 착용을 안 했어요. 2번 다 뺐어요, 제가. 왜요? 우선 뭔가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뭔가 이렇게 해롱해롱 한다는 게 좀 싫었어요. 그리고 안 아플 것 같았고 그냥 제 생각에
안 아플 죽을 것 만큼 같고. 아프다고 얘기해 주셨을 텐데, 그죠? 근데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핸드폰을 계속 손에 쥐고 일에 대한 답장을 제가 다 보내고 내시경도 하시잖아요. 우리 건강검진 네, 같은 네, 거 하면. 네. 수면 내시경을 받으세요? 저 내시경 받았을 때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위 내시경 했었을 때 생으로 그냥. 네네네 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혹시 뭐 이렇게 손톱 살을 뜯는다든가 목이나 이런 거에 이제 이렇게 물리고 나면 딱지 앉잖아요. 네. 그런 딱지를 떼는다든가 아니면 자해를 좀 한다든가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옛날에는 좀 자해를 좀 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의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그러셨던 건가요? 그 문제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죠. 네. 그럼 사실 우리 풍자 씨가 일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내시고 하는 것이 행복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의 단계마다 결국 그것이 이거 약간 자기 파괴적인 건데 이제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바짝 긴장이 돼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만 이게 편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맞는 말씀인 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찢어져도 내 눈앞에서 찢어져야 되고 아파도 맨정신 상태에서 내가 아파야 되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막 성형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거는 수면 마취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냥 저는 부분 마취로 지내는 적도 너무 많아요. 내 눈으로 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뭔가가 돼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내가 확인이 안 되면. 내 정신이 아닐 때는 불안. 그냥 이게 이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통제력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력이라는 거는 마취를 해서 전신 마취를 해서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 그것도 통제력을 잃는 거고. 그다음에 아파도 내가 아픈 게 낫지. 이게 뭔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이 상황을 통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났다. 그리고 지금 막 뭐가 포탄이 날아든다 그러면 막 애들은 재우더라도 여보 절대 자면 안 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도망가야 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고 막 삐버하는 이런 상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우리 풍자 씨의 삶이 굉장히 언제나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삶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되죠. 진짜 이거 할 말 너무 많아. 열이 받아가지고 같아. 술 취한 여성분께서 화장실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술을 드셨는데 내적 친밀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많이 높으셨나 봐요. 저를 변기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은 여자니까 서로 보여주면 안 돼요? 나 너무 궁금한데?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그냥 가슴 같은 거를 확 만져요. 정말 더 깊게 들어가면 막 모양이라든지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서슴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나는 비밀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생식기라든지 뭔가 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궁금하니까 너는 나한테 말해줄 의무가 있어라고 정말 당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뭔가 중요한 부분, 뭔가 사람으로서 좀 지켜야 될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너무 무례하다. 저는 가끔씩 너무 심심할 때는 제 악플을 찾아봐요. 진짜요? 네.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도 좀 상처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실제로도 좀 피해를 많이 보시죠, 뭐.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네, 아직까지는 이제 좀 본인과 맞지 않다고 조금 좀 이렇게 표현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시죠. 뭐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라든지 네. 뭐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도 받으신 게 좀 있으세요? 한 번은 이제 이사 문제 때문에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분이 갑자기 계약 파기를 하시겠다고. 왜요? 우리 집엔 절대 트랜스젠더를 들일 수 없어. 너네는 굉장히 찝찝하고 정말 불쾌하고 정말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아이들이고 뭐 불법적인 이런 뭔가를 할 것 같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니 난 너를 받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계약 파기를 하시겠다고. 위약금으로 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당시 이제 가구도 사고 다 해놨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약 파기를 하는 대신 법적으로 이제 위약금을. 네, 위약금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럴 수 없다고. 왜요? 너가 트랜스젠더인 것 자체가 벌써 그냥 계약은 무효라고. 그게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고. 소리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저도 이제 너튜브에서 활동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피드백을 제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많은 거는 너는 무슨 여자로 산다는 애가 목소리가 왜 그래? 또는 너는 여자로 살겠다고 하는 애가 왜 이렇게 뚱뚱해? 트랜스젠더는 무조건 막 섹시하고 이쁘고 막.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바비 인형으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여자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를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키가 작은 여성도 있고 키가 큰 여성도 그럼요. 있고 뭐 덩치가 있으신 분도 있고 마르신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여자로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바비 인형이 아닙니다. 네.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어려움과 아픔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인생을 열심히 살고 그 과정에서 겪는 아픔을 그 어떤 누구가 그걸 재단하고 그거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풍자 씨한테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더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다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사는 사람들은 왜 악플이 있죠? 그죠? 네, 우리 나래 씨는 악플 같은 거 있으면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요. 저도 진짜 타격감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재밌었거든요. 진짜 어떨 땐 악플도 관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너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남기는 감정 쓰레기통이더라고요. 전혀 나를 배려하지 않는 저렇게 무은 논리로 오는 것도 분명한 건 얘기한 것처럼 타격감 없어요. 없는데 계속 맞잖아요. 그 잽이 어느 순간은 아파요.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때리는데 그게 아파요. 진짜로. 네. 내상을 좀 입죠. 네. 근데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 내지는 그걸 어떻게 이제 내면 안에서 소화를 하고 대처를 하느냐가 다를 뿐이지 내상이 있죠. 네. 근데 이거 솔직해지자고요. 네. 물론 좀 꿋꿋하고 네. 좀 내면이 좀 단단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은 네. 좀 의연하죠, 저런 일에. 근데 의연하다는 거는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죠. 내상을 좀 입지만 그거를 그냥 꿋꿋하게 잘 겪어가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표현하시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저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워요.
정말 어느 날은 댓글을 보는데 저희 가족을 욕을 하는 엄청 심한 가족 욕을 하는 글을 봤는데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그냥 제가 삭제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나를 보았을 때 사람이 아무리 적응이 동물이지만 어떻게 내 부모를 욕하는 사람한테도 적응을 해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적응이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내가 싫어서 그걸 좀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나는 이런 거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꿋꿋함이긴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풍자 씨가 일을 해나갈 때는 꿋꿋하게 버텨내고 겪어가야 되겠죠. 네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너튜브 하시는 걸 좀 봤거든요. 봤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하신 많은 분들을 약간 대변하고 계시더라고요. 트랜스젠더는 여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난 트랜스젠더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이 사람들은 상처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타심으로 이렇게 싹 표현되는 부분은 당당하게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그 풍자 씨 개인의 내면 안에는 상당히 본인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마음을 좀 공유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안 좋은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해요, 제가. 힘들 때 어떡해요? 그냥 우선 저는 좀 참는 편이에요. 그리고 항상 혼자서 조금 버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때 뭐 그랬었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계속 오은영 선생님이 박사님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머릿속에서 뭔가 계속 진짜 너무 내면 얘기가 나올까 봐서 계속 제가 또 억누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얘기 들으면서도 딱 생각나는 얘기가 있다가도 또 정신 차리고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아버지께 이제 제가 좀 이렇습니다라고 흔히 말하는 커밍아웃을 이제 하셨을 텐데 그 과정을 조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는 커밍아웃을 네. 3번을 했어요. 총 3번 정도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본의 아니게 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들어서 저희 아빠 아우팅처럼.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빠도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그냥 뭐 얘가 왜 이래? 이렇게 뭐 이렇게 반항적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웃으면서 넘어가셨어요. 웃으면서 넘어가셨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저희 아빠가 너무 많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부재가 너가 뭔가 집에서 엄마 역할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병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 아빠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구나. 내 아들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 병을 고쳐줄게 라는 두 번째 반응이었고 정말 세 번째 때는 얘기했을 때 심각성을 그때 아시더라고요.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지금. 그래서 세 번째 때는 정말 칼을 두고 대치를 했어요. 칼을 두고 대치를 했어요. 저희 아빠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모습으로 이제 찾아갔었죠. 찾아갔었는데 저한테 나는 죽어도 이해를 못하겠다 너를. 네가 지금 또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설득을 하든 나는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너와 나와 얘기하는 도중에 너가 그래도 지금 네 의견대로 여자로 살겠다고 하면은 이 칼로 나를 찌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한 6시간, 8시간을 정말로 아빠와 저와 정말 칼을 딱 앞에 두고 한 6시간, 8시간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아빠가 그거 원한다면은 내가 평생 연기를 하면서 살 수 있다. 아빠의 아들로서 그래 내가 평생 남자처럼 남자의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내가 연기를 하면서 살아주겠다. 근데 그거는 아빠를 위한 삶이지 내 삶은 없지 않냐. 내 인생은 누가 살아주는 거냐. 그러면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도 이해를 절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상황이었고 저희 아빠가 담배 한 대 태우러 나가셨을 때 제가 그냥 도망 나왔어요, 집에. 그 후로 저희 가족을 약 10년을 못 봤으니까.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뭐 한 19, 20 많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이나 뭐 여성적으로는 모든 게 마친 상태인데 주민번호는 아직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아직도 남자인데. 그쵸. 법적으로는 아직 남성으로 올라가 있어요. 바꾸려면은 지금이라도 가서 바로 당장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또 삼으면은 또 약간 갈등이 생기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10년간 거의 안 보고 지내시다가 네. 다시 좀 재회를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냥 정말 오늘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빠한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갑자기 막 우시더라고요. 아빠가 된장찌개 밥 해줄 테니까 집으로 와.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서로 못 알아봤어요. 저도 너무 많이 변했고 저희 아빠도 너무 나이가 드셨고 저희 이제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저학년일 때 그랬는데 벌써 저보다 키가 훨씬 커요. 성인이 됐네.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가족인데 낯을 너무 가리는 거예요. 서로. 앉아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죠, 사실. 혹시 풍자 씨 마음속에 네. 아버지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바꿔 말하면 딸로서 좀 받아들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딸로서 받아주세요였어요. 저는 처음에 커밍아웃 때 나를 큰아들이 아닌 큰딸로 받아주세요였는데 언젠가는 새벽에 술을 드시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들 계속 그러시길래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빠 진짜 펑펑 우시면서 우리 큰아들 죽은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고. 없어진 것 같다는 거. 너가 내 자식인 건 변치 않지만 내 아들이 그냥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물론 이제 풍자 씨야 성인이고 또 본인의 삶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죠. 그러나 아마 아버지는 그걸 이렇게 딸로서 받아들이긴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위하냐 안 위하냐 또는 부모가 더 사랑하냐 덜 사랑하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풍자 씨를 딸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연락 오면 전화 받고 서로 통화하고 만나고 식사 같이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서
사랑한다. 그냥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까 얼핏 들으니까 어머님이 좀 일찍 타계하시고 동생들한테 엄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를 또 이제 돌봐주시게, 왜냐면 너무 어렸어가지고. 근데 또 할머니가 1년도 안 되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런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아빠는 이제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제 일을 가시고 저희끼리만 이제 셋이 살았죠. 그래서 뭐 애들 뭐 씻기고 학교 보내고 갔다 오면 밥 해 먹이고. 그러니까 그때 어르신들이 저만 보면 그랬어요. 아이고 애가 애를 키운다, 애가 애를 키워서 포대기 이렇게 싸가지고 업고 다니고 애들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아버님은 일 가시면 언제 저녁에는 들어오시고? 아니요, 완전 그냥 멀리 살았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생활비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보내주시는데 그것도 이제 한참 모자랐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달에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집이 옛날에 기름 보일러였거든요. 돈 3만 원도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그 기름값을 기억을 해요. 한 드럼 이렇게 해서 표현하잖아요. 32만 원 이 정도였거든요. 그때도. 넣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막 애들 다 안고 잤던 것 같아요. 그냥 애들 다 안고 자고. 너무 많이 힘들었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너무 많이 힘들었고. 집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동생들이 알림장 가져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준비물. 그거 없는데 이것도 알림장을 가져오면은 다 옆집 다 가는 거예요. 막 친구 집에 가서, 제 친구 집에 가서 저 어머니 죄송한데 뭐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준비물 챙겨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밥은 어떻게 잘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게 2000년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풍자 씨가 저희... 저보다도 더 동생, 훨씬 동생이에요. 네, 2000년대 얘기인데 그 저희 막내가 영양실조도 왔었고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는 거 뭐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었을 정도였고 동네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갑자기 막 음식 같은 거를 해서 막 주세요. 막 아이고 가서 동생들이랑 먹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뭐 약간 곰팡이가 있거나 뭐 이렇게 김치 같은 거에 아이가 왜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음식을 주신 어른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 애들이라고 놀려가지고 밥을 못 먹겠다고 뭐 나한테 뭐 냄새 난다 막 이런 때마다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애들한테 이러지? 그런 게 너무 컸었고 그냥 매일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발 그냥 저만 가난하게 해주세요. 제발. 저는 괜찮은데 우리 동생들만 어떻게 좀 학교 잘 다닐 수 있고 좀 먹는 것만 문제 없도록 해주시고 저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풍자 씨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나이에서 할 수 있는 또 가능한 게 있죠. 그리고 불가능한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 먹이고 얼마나 잘 케어를 할 수 있었겠어요. 본인도 어린아이인데 그렇죠. 본인도 보호가 필요할 그런 나이인데 사실 지금 풍자 씨 말씀하시는 거는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나만 가난하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더라도 우리 애들만큼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마더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처럼 돌보고 이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얼마나 그 어린 시절에 그것이 상황도 이해하고 그러나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삶의 끈을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동생은 돌봐야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때 감정을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그냥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막 그래, 가출을 해버리자. 나 혼자 내가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없을 때 이 방어막이 동생들한테 분명히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티셨군요. 네, 정말 어느 날은 한번 남동생이 표현을 절대 안 하는 친구거든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일날 편지를 쓴 거예요. 막 뭐 너가 그냥 어른이란 이유로 뭔가 혼자서 참고 있는 거는 아닌지 걱정된다. 뭐 이러면서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그냥 너는 내 엄마고 너는 내 아빠야. 이러면서 이제 글을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헛되지는 않았구나.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막 이런 게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냥 그 어렸을 때 그런 힘든 게 그냥 그 편지 하나로 다 끝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제 조금 저는 더 풍자 씨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풍자 씨가 왜 이렇게 잠시도 쉬지를 못하고 오히려 쉬면 불안하고 이렇게 일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일에 매달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이유가 어릴 때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궁핍했네요. 그리고 그 동생들한테 그것을 주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네. 상황이었고 네네네. 그냥 옛날 생각만 하면 그냥 동생들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참 안 겪어도 될 거를 너무 많이 겪었구나, 동생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항상 하는 생각이 저는 다시 옛날이 찾아와도 2번 겪을 수 있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2번 겪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굳이 동생들을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제 어렸을 때 안 겪어도 될 만한 문제들을 많이 겪었던 친구들이어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좀 움직이고 내가 하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불안해요. 네. 뭐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갈 것 같아서. 그게 풍자 씨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상황상 그리고 또 본인의 워낙 성향이 이 동생들을 돌보는 거 그걸 통해서 풍자 씨라는 한 사람이 살아가고 생존하는 정당성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좀 누구를 위해 대변하고 이타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건 좋은 거긴 하는데 그런 자신으로만 있을 때 편안하시고 진정 나 풍자라는 사람은 뭘 원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잘 못 돌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버님을 절대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 정말 알겠고 어느 누군들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뭐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래도 연락도 할 수 있고 또 마음 먹으면 또 도로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좀 오실 법도 한데 그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것 때문에 좀 섭섭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아버님한테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나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빠도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지만 뭐 6개월에 한 번 또는 뭐 8개월에 한 번, 1년 만에 한 번 보는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가지고 삼남매끼리서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깨질이하고 애들 못 먹어가지고 볼 때마다 말라있고 그러니까 아빠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아빠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도 뭐 크게 원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꼬질꼬질한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이거는 자식과 아버지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풍자 씨가 아버지를 걱정할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인간은 부모로부터 그냥 너무나 본능적으로 당연히 받고 싶은 사랑들이 있어요. 사랑, 보호, 필요할 때 위로해주고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고 이런 걸 너무 못 받으면 이 부분에 구멍이 생겨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다면 마음이 사실은 그 지점으로 가서 그 아픈 부분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라는 걸 잘 이해해야 진정 약간 회복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내면의 성숙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직면을 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어떨 땐 서운하죠. 부모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부모한테 원망의 마음도 살짝 들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살짝 들어요. 근데 우리 풍자 씨가 이걸 직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있는 너무나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끼는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마저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반동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한편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나는 그때 너무 어린아이였어요. 나도 어떨 땐 두고 나가고 싶었어요.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좀 가끔 와서 돌봐주시지. 너무 서운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거를 직면하지 못하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살짝살짝 드는 그 원망의 마음과 서운함이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 정말 깊은 속을 못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 보면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나 어렸을 때 힘들었어라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든 게 당연했던 겁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괜찮아요.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머니는 어떻게 아프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네, 끊으셨어요. 네, 집이 이제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조금 이렇게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분들과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게 제일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병원에서 어린 친구들은 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병처럼 좀 이렇게 옮을 거다. 그래서 동생들을 이제 그 동네 교회 목사님한테 맡기고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간호를 했었죠, 그때 당시. 혹시 외람되지만 제초제를 드셨나요? 네. 네. 까목손을 드셨군요. 네. 그 까목손이라는 제초제는 그걸 마시면 결과적으로는 폐에 섬유화가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호흡에 곤란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뭐 농약이나 이런 거를 마셨을 때 응급실에 가면 위세척을 하잖아요. 근데 위세척을 할 때 까목손은 워낙 독성이 강해서 위세척을 하다가 토사물이 세척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어도 그게 이제 몸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장비를 하고 고글까지 쓰고 위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풍자 씨가 그러면 그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가 계시고 어머니 그럼 그렇게 좀
사고가 있으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전 과정을 풍자 씨가 다 감당하셨어요? 제가 임종까지 다 보고 했으니까요. 우선은 방 한 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엄마랑 둘이 있었어요. 네. 제가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랑 단둘이 있자. 단둘이 있자. 애들 아빠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 우리 단둘이 있자 이러면서 그냥 문 이렇게 딱 걸어 잠그고 그냥 방 안에서만 있었어요. 아마 한 일주일에서 열흘, 네. 2주 정도 아마 네. 생존에 계셨을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그걸 다 케어를 하셨군요, 풍자 네. 씨가.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는데 자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서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각성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말 어디 가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잠을 자다 가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자다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이렇게 빈소에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바보처럼 그 잠이 뭐라고 거기서 퍼질러 자다가 이런 일까지 만들었을까 내가. 내가 만약에 잠을 자고 있지 않았더라면은 뛰쳐나가서 뺏을 수도 있었을 거고 한데 정말 이 정도의 거리였는데 나는 왜 퍼질러 자고 있었지? 이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게 풍자 씨 탓이 아닌데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내가 깨어 있었더라면 내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는군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 편하게 대자로 누워서 자는 것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휴식을 취해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쉬었다가 일이 끊기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함, 그렇게 해서 예전에 그 가난했던 시절을 다시 경험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 이런 게 다 있네요. 아, 가엾어라.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되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아예 못 드셨거든요. 식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먹는 것도 재수롭고 그냥 자는 것도 막 재수롭고 그런데다가 이제 또 후에 시간이 흘러서 집을 나왔을 때도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한 걸 알고 있는데 나는 뭔가 밥을 먹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동생들은 지금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뭐든지 그냥 저는 죄인이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어머니 타계하신 다음에 산소에 어머니 만나러 가세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 안 갔어요?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제 모습을 아예 보시지를 못했잖아요, 엄마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 못 가겠더라고요. 언제 좀 준비가 되시면,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어머니 산소 가서 뵈러 가세요. 네. 풍자 씨가 어떤 모습이어도 어머니는 자식으로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쵸. 네.
아 진짜 너무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꽤 많이 돼서 오래돼가지고 한 번도 뭐 엄마가 보고 싶다, 뭐 그립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그랬었는데 보고 싶긴 하네요. 저도 얘기하니까. 언젠가는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내면이 뚝 서가지고 그걸 아픔을 마주할 날이 쌤 당연히 오겠죠? 그럼요. 네. 네. 오늘이 작은 시작입니다. 네. 봄이야. 봄이야. 오. 이제까지 참 열심히 꿋꿋하게 잘 살았어.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 또 어떤 시선으로 봄이를 대하든 그냥 봄이는 열심히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로 너무 귀하고 소중해. 건강을 좀 돌보고 이제는 자신을 너무 이렇게 아프게 하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야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동생들도 잘 돌보지. 그러니까 좀 휴식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다 봄이야. 애썼어. 고민이 무엇인지. 최근에 제가 좀 불면증이 좀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 이유가 한 20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SNS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요즘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폭주를 해서 새벽 한 4, 5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잠을 못 자고 제 상담이 필요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조금 괴로워요. 좀 너무 속상한 게 답이 좀 늦었다던가 못 읽는 것이 많은데 그걸로 방송용이네 연예인은 거짓이네 욕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니니 오해 말아주시고요. 그거래요, 답장을 안 하면. 그걸 심지어는 친구들끼리 무슨 내기를 하나 봐요. 누가 답장을 받느냐. 그래서 내 친구는 답장해주고 왜 저는 안 해줘요? 뭐 이렇게 뭐 막 또 문자를 또 다시 보내니까 와 이게 조금 지나면 내가 언젠간 좀 그만둬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뭐 한 몇 개 정도? 하루에? 사실 많이 왔을 때는 뭐 100개 넘게도 왔거든요. 하루에? 근데 요즘은 한 3, 40개 정도는 꾸준히 오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오은영 박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시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시잖아요. 너무 특이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진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좀 다르긴 한데 한 끗 차이로. 특이한.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가서 이제 상담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보면은 정말 상담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요. 막 연애뿐만 아니고 뭐 일, 뭐 정말 많은 거, 사업도 이제 뭐 상담을 해주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상담을 처음 해주게 된 계기와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정말 제가 혼자라고 느꼈고 너무 힘들고 뭐 극단적인 선택도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겨내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상담창을 좀 열어놨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새벽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10분 안에 답장이 안 오면 자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친구 사는 아파트 옥상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답장이 7분 정도 만에 했거든요. 다행이에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정체성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너무 힘든 학대를 오랫동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었는데 저랑 이야기하고 제가 준 솔루션 때문에 그 친구가 다시 살았어요. 저 앞으로 잘 살아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이 상담이라는 게 어느 누구의 한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와. 아니 근데 이게 상담이라는 게 사실 해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해결을 못 해주는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해결해 줄 수 없는 좀 무리한 부탁 같은 것도 돈 문제가 제일 해결할 수가 없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하니까 이 일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 입장을 3천, 5천, 1억, 뭐 2억 뭐 이렇게 자꾸 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거여서.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받으면 되는데. 네. 사실 받으면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간단하게 끝내는 일인데 제가 그 몇몇의 생명을 살렸던 그 경험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친구들은 꼭 그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좀 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석촌 씨는 상담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담의 목적. 일단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용기를 좀 주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상담사,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잘 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솔루션이라도 좋으니까 좀 솔루션을 주는 것이 상담가의 역할일까? 그 솔루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상담을 해주는 거는 다 좋은 일일까요? 뭐? 이거 되게 신박한 질문을 던지시네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상담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은. 왜 이 조언을 내가 하지? 굉장히 무서운 조언일 수도 있겠다. 위험한 조언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한쪽만 얘기 듣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라면 이런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참고하세요. 또 붙여요, 그걸. 되게 소심하죠? 네. 세심한데 소심해요. 네.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담의 목적은 그 사람의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도와주거나 해결을 해주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우리 석촌 씨가 계속 도와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자선 사업이고요. 상담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자기의 힘을 키워주는 과정이에요. 엄마야. 네. 야, 이거 정답이다. 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도움을 받으면 그 순간은 잠깐은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잘 고민하고 판단해 봐야 돼요. 상담가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요. 세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모르는 불특정한 사람이 연락이 올 때 함부로 상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는 객관적이고 중립의 위치를 지켜야 해요. 체계를 딱 정해요. 시간을 딱 정하고요. 예를 들어 4시부터 5시까지 60분을 한다. 길이 막혀서 4시 20분에 왔다. 그래도 5시에 끝내요. 왜냐하면 그 치료 세팅의 중립을 무너뜨리면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담가가 자기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어느 날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건 정확하게 이런 과정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야박한 게 아니라 이 당신의 치료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걸 다 동의하고 그러고 시작을 해요. 또 하나는
중립의 위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담하는 과정,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컨택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계속 전화를 하는 걸 계속 받아주면 내면의 힘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와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거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계를 인정을 못하는 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근데 좀 네. 너무 냉정하지 않으세요? 되게 근데, 냉정하신데? 근데 그거를 냉정하다고 생각하는 네. 것 자체가 석천지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그래요? 같아요. 왜냐하면 동정과 공감은 다른 거예요. 동정은 집안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막 그랬을 때 어떡해 불쌍해서 이게 동정이고 공감은 훈련을 받고 증상이라든가 문제를 파악한 사람들은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 어려워하는 사람과 손을 딱 잡고 그 사람의 내면으로 싹 들어가는 자기 자신과 이거를 매우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 딱 스플리팅 시켜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어요. 치료자들은. 참 이상한 경험도 많이 하는 게 답이 좀 늦거나 아니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길게 안 해놓으면 조금씩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저는 희망이 없어요. 이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일이죠? 하고 답을 했는데 그 다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혼자 별의별 상황이 돼서 잠을 못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뉴스를 봐서 뭐 누가 자살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혹시 그분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금 제가 좀 과하죠. 이런 게 좀 과한 것 같아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마음이 따뜻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30년 동안에 가족한테 학대를 받고 막 아버지의 폭행과 그래서 막 너무 괴로워요. 이분의 30년간의 인생을 한 번의 DM으로 홍석천 씨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떠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분이 잘 지냈으면 좋겠지만 그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나중에 책임이 석천 씨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홍석천 씨가 맡아야 되는, 떠맡아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진짜 정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드리면서 제가 저만의 어떤 방법이 생각났어요. 박사님 연구소 전화번호 좀 주세요. 아, 거기로 연결해 주시게요? 아하. 근데 맨날 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예약이 안 된다. 왜 예약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까지만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는 한 사람당 1시간도 걸려요. 그러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10명짝도 안 되는데요? 네, 안 되죠. 그러면 다 받아보세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와. 안 되죠. 그리고 다른 데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렇죠. 도움을 받아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를 마냥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상대방이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와, 이 방법 되게 좋네. 용한 점집도 5명 이상 안 받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아, 하루 예약이? 하루 예약을 자기 감당할 만한 것만 손님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 석천이 형을 제가 제대로 찾아왔다는 느낌이 뭐냐면 네. 선생님이 상담을 30년 동안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정확하게 석천이 형 마음을 알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처방 하나는 나가요. 뭐냐면 벌써요? 이거 나가고 그다음 얘기해야 될 거. 빨리 나가네. 거의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네, 거의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석천 씨는 진짜? 이날 이 시간 이후로 당장 상담을 끊으셔야 됩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와. 네, 스탑. 하지 마셔야 돼요. 네, 제가 세무 상담을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저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요. 세무 신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상의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너무 쉽네요. 네네. 네. 저한테 세무 상담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한테 건축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안 되죠.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석천 씨의 주업이 네.
방송하시는 거랑 네. 요식업이잖아요. 그럼 누가 예를 들어 요식업과 관련되는 약간 이제 의견을 물어봐요. 네, 그런 거. 그거는 해주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망해서 돈을 꺼달라. 이건 하시면 안 되고 책임질 수 있는 영역과 내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절대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를 냉정하게 내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사실 더 석천 씨한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석천 씨가 왜 그랬는지의 마음의 이유를 찾아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네네. 네. 홍석천 씨 하면 사실 그 당시에 이 커밍아웃을 하셨던 거는 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네네네. 합니다. 그게 언제 커밍아웃을 하셨죠? 2000년도 9월 달에 한 거죠. 아, 네. 네. 그럼 벌써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네요. 21년. 예. 네. 30살이 딱 되니까 그때가 마침 2000년이었어요. 밀레니엄. 네, 밀레니엄인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뭐 2000년이 오면 세기말이라고. 세상이 바뀌고 뭐 저한테도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20대 때 겪었던 저의 어떤 사랑, 이별, 뭐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 그리고 홍석천 씨는 어떤 여자분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그러는데 나는 여자보다는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내 스스로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2000년이 왔을 때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자분이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다 편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를 소문을 들으셔서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떳떳하게 했죠. TV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K본부 토크쇼에서 진실 거짓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첫 질문이 TV에서 맨날 이렇게 여성스럽게 얘기하는데 홍석천 씨는 뭐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농담 삼아서. 농담 삼아.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순간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녹화가 중단이 됐어요. 감독님이랑 막 다 난리가 나지. 그것도 K본부인데. 네, 21년 전이니까. 21년 전이니까. 네네. 그래서 감독님이 저를 생각해서 편집을 해주셨는데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소문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분이 인터뷰 요청을 하셔서 그럼 우리 정식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정식 인터뷰하고 이제 그 일이 이제 터진 거죠. 네. 그 파장이 근데 꽤 컸어요. 왜냐면 그만큼 정말 활동을 많이. 맞아요. 그때 스포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었잖아요, 그때 그때. 스포츠 신문 1분야에 나오면 탑스타 아니면 못하는 건데 제가 그 타이밍에. 저도 이제 그걸 알았죠. 이제 내가 이 선언을 하면 나는 방송을 한동안 못할 것이고 이 시간에 뭐 뉴욕이나 어디 가서 한 3년 뮤지컬 연출 공부를 좀 하고 오자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학비를 해놓고 그러고 이제 부모님한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내일 기사 나갈 건데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의 결정을 번복시켜야 하려는 걸 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새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변호사 뭐 기자 다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끝까지 강하게 전 꼭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가져도 그리고 이제 기사가 나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지? 싸워볼까? 이래서 이제 유학을 취소하고 하나하나 저의 싸움을 이제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커밍아웃을 한 거에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걸로 스스로가 이렇게 탁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이구 갑자기 어이구 그게 아이고 나 왜 이러지?
저는 이제 이미 굳은 살이 이만큼 21년 동안 이만큼 쌓였다고 생각해서 안 다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안 다친 척 했고. 근데 가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무장해제 시키는 이런 분이 한 분 나타나면 막 그냥 앵기고 싶고 막 저 너무 힘들었어요. 막 울고 싶고. 석천 씨가 이렇게 헝겊이라면 약간 구멍이 나서 약간 너덜너덜해졌다가 그거를 또 얼기설기 이렇게 꿰매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꿰매져 있지만 어찌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어찌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네. 잘 버틴다 생각했던 게 한 7년 정도 후에 저한테 갑자기 이게 터지는 날이 왔었어요, 이게. 누나가 저한테 서운한 소리도 하고 뭐 이래서 꾹꾹 참아서 버텨왔던 것이 가족이 한마디 하니까 이거는 다른 타인이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거하고는 진짜 달라. 이게 달라요. 제가 그만해 하고 집을 나와서 마포대교를 갔어요. 한 3시간을 한강만 보고 있다가 이제 결정을 하자. 근데 어느 누구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 애인이 생각이 나서 그 새벽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 밤에. 신호가 한 10번 갔을 때 10번 딱 끝나고 안 받으면 난 그냥 조용히 사라지리라 하고 전화를 했는데 한 3번 만에 받은 거예요. 제가 오히려 놀랬죠. 원래 안 그러시는 분이죠. 원래 저는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래서 12시 넘어서 전화 잘 안 하는데 네네. 이제 저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야? 뭐 힘들었어? 무슨 일이야? 왜 빠질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웃기잖아요. 무슨 신내림 받은 애들. 아까 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네가 죽으면 내가 장례식장에 난 절대 안 가. 가서 너를 위해서 절대 안 울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웃기기도 하고 한편 정신도 좀 차리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쉬가 마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하고 화장실 어디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오줌을 넣는데 저도 모르게 살 것 같다. 근데 그 좀 전까지만 해도 밤새 죽겠다고 했던 애인데 오줌 싸면서 살 것 같다 이러는 게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아서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놓고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려고 하다니 그때부터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어느 순간 연락하시는 분을 놓기가 참 힘든 거예요. 네, 굉장히 애틋하고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정말 제가 알겠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커밍아웃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가족 간의 이 마음의 이 아픔들을 이거 좀 꿰매고 사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도 걸리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부모님 또는 이제 가족들, 누님들 이 관계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걸리고 힘드시던가요? 부모님이 연세가 있고 되게 보수적이시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어요. 15년, 10년 이렇게 넘어갔을 때 별 말씀을 안 하시길래 이제는 좀 이제 아들이 이해하셨나? 방송도 다시 하고 뭐 식당도 많이 했고 사람들도 좀 다시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선짜리 한번 봐볼까 이러시는 거예요. 결혼하라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딸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그랬더니 네가 어디가 어때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대화가 갑자기 막 이제 과하게 됐죠. 저희 누나 아이들을 제가 어느 날 제 아이로 입양을 했어요. 누나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보호자 노릇을 하고 싶어서. 근데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왜요? 너도 결혼할 날이 있을 텐데 왜 누나 자식을 네 호적에 붙이느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석천 씨를 좀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네. 근데 그 조카들을 입양하게 된 그 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면 입양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 들거든요.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 네.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도 안 해줄 거고 아이들은 너무 좋고 근데 아이들한테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누나가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짐처럼 느껴진다든가 뭐 혹처럼 느껴진다든가 그거를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혹시라도 살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나 그냥 시집 다시 가. 애들은 내가 다 해줄게.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뭐 부모님이나 우리 누나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건 좀 그 마음은 네 많이 이해가 돼요. 네. 뭐 다 이해했다고 네. 말하는 건 좀 네. 성급하고요. 많이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은요. 그런데 석천 씨가 하는 누구를 돕는 그런 과정이 네. 약간 구원하는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이렇게 구원해주는. 영어 단어로 말하자면 rescue. 이렇게 구원해주는 것 같은 이게 돕는 걸 넘어서 help를 넘어서서 구원. 약간 저는 그 이해해요.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이태원의 가게를 막 7, 8개를 낼 때도 세계 어디에도 어느 도시에 가도 어떤 특색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엔 무슨 이렇게 멋있는 거리가 없지? 내가 만들어 봐야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 돈 다 들여가지고 막 남의 건물 다 고쳐주고 네네. 네, 거리 이쁘게 해주고 막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게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약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상징성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심리적 의미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그게? 본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남을 돕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방어 기제 중에 승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누구를 돕다 못해 구원하고 구출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카들도 사실 보호자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이미 보호자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혼하신 모든 분들은 자녀들이 다 보호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히 본인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과 구출과 이들의 어떻게 보면 회복과 이런 거에 굉장히 관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네. 글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온 집안이 다 기독교 가정인데, 제가 청소년기에 난 다른 걸 알잖아요. 다른 걸 아는데 늘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목사님 설교나 주변 분들 뭐 또 성경을 보고 이러면 저는 되게 죄인인 거예요. 저는
제 종교적 믿음은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를 가면 저는 불지옥에 타서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스스로가 속에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가 너무 어렸을 때 이게 머릿속에 박힌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그 죄를 이거를 모두가 100점짜리는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제가 항상 전 그냥 90점만 받고 죽을란다 이러거든요. 그럼 90점만큼의 착함을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정말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 그만큼 누가 봐도 선한 행동, 네. 그리고 남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석천 씨 스스로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남을 위해 남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이 죽을 똥살똥 하는 거를 내가 그래도 구출을 해내고 거기에 내가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된 행동을 했다라는 걸로 차곡차곡 선함을 쌓아야지만 본인 스스로가 뿌리를 내리고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홍석천이란 사람 자체가 그냥 귀하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가치 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그것이 그냥 원더풀인데 그걸로 충분한 건데 얼마나 그런 결정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앞으로를 봤을 때도 저는 계속 제가 약간 별명 있잖아요. 뭐 탑게이도 있고 무슨 뭐 이태원의 황태자. 그러니까 그런 저를 규정짓는 이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내가 해야 되는 구원, 걸맞는 행동, 그 맞는 행동 이거를 해야 된다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오늘 쭉 듣다 보니까 이걸 잘 못 끊을 것 같아요. 이거 될까요, 이거? 그쪽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못 끊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마음을 좀 바꿨어요.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요, 이 방향을 좀 바꾸셔서요. 방어 기제 중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쪽에 그런 것을 승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사단법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이제 그런 많은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이게 승화지. 혼자 다 떠안고 잠도 못 주무시고 혼자 그걸 확인하고 아침에도 자살한 사람 없나, 이거는 오래 못 하세요. 그러면 박사님이 약속 하나 해주세요. 같이. 힘을 좀 보태는 보태주세요. 하겠습니다. 딴 얘기를 저는데 제가 석천이 형한테 이게 진짜 크게 한 방 맞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나는 석천이 형만큼 내 삶에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저렇게 형처럼 쌓아받는 거가 되게 저한테 되게 반성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이렇게 석천이 형처럼 제 삶의 가장 큰 가치를 위해서 좀 고민해보고 쌓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굉장히 형님 얘기 들으면서 많이 드네요. I won't lie to you. I could have given you more. But life got back. 제 동료들한테 저런 얘기 들은 적이 처음이어서.
이러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미안해. 미안한데 왜냐면 저희 동료들은 저를 다 이해하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죠. 그래서 늘 고맙다고 저도 늘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동료들한테도 얘기 못하는 저만의 아픔이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동료들 중에 저런 얘기를 한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본인의 의도는 아니지만 네. 갑자기 저를 되게 위로가 됐어요 지금 그 한마디가. 지금요. 네. 이제부터는 네. 개인주의자가 되라. 네. 최고의 답. 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네. 이기주의하고 다른 거 아시죠? 알아요. 네. 알아요. 개인주의지만 뒤에 더하기, 네.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는 내 힘을 모아서 연대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쪽에 그 에너지와 시간과 힘을 쓰십시오. 저부터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나는 시골에서 왔으니까 패션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리고 바가지 머리 하고 왔다가 서울 사람들은 다 여기를 열더라고. 이마를. 그래서 커튼을 열듯이 열고 다녔지. 그때 쌍수 전이에요, 애프터예요? 전이에요. 기억 못하네. 왜요? 너 이렇게 다 까발릴 거야? 야, 누가 봐도 쌍수했어. 아닌 척하는 게 더 이상해. 코도 그래. 자연스럽게. 아, 솔직히. 야! 여기 눈코 피처링 좀 했잖아요. 아니 극단 생활하는데 은퇴하세요. 극단 생활. 이문 씨 은퇴하세요. 야, 절친모임인데 우리가 그래 진짜. 하나도 안 됐어. 그게 무슨 야 그만해. 그만해. 자, 나 집에 가. 아니 집에 가. 없는 사실 야, 얘기하는 것도 대학교 아니야. 사진 따보면 다 나오는 그래. 거 아니야. 아니 연극하다가 어찌 건드린 거야 코를. 그랬더니 형 내 코 수술하는데 내 코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한 91년도가 됐는데 되게 일찌감치 하셨네요. 일찌감치 했어요. 일찌감치. 네. 아 어쨌든. 네. 근데 석천이를 그렇게 보고 나서 그 사건이 한 번 있어가지고 각인됐던 사건이 한 기억이 번 처음에 안 났는데. 옛날에 생일빵이라는 게 있어. 생일빵. 그래가지고 뭐 생일빵이 막 발로 밟고 후배들이 뭐 사랑이 뭐. 맞아. 그 계단 강의실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깔려가지고 후배들이 내가 밟으면서 사랑가를 불렀는데 이 계단 턱에 제 허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양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 맞아. 응급실 실려갔는데 이제 가는데 석천이가 따라오면서 울면서 문식이 형 이렇게 만든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데 어머, 사랑했네. 내 마음속에 품었나 봐. 그러니까 정말 속상해서 울었던 거야? 그렇지. 왜냐면 문식이 형이 그때나 지금이나 인물은 내세울 게 없었어. 인물은 별로였는데 우리 연극하고 막 이러고 등목을 하잖아. 여름에 덥고 이러니까. 내 몸을 봤어? 형이 계속 벗었잖아. 어쨌든. 노출증 있으셨어요? 네. 근데 몸매가 식스팩에 이 형이 무슨 헬스를 한 것도 아닌데 약간 막근육 있잖아. 시골 저기 전라도 순창이거든. 거기서 막 고추장 담고 막 이러는 느낌의 그 식스팩에 내가 한눈에 그냥 뿅 갔지. 그래서 나는 정말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가만히 막 이랬던 거야. 모션도 똑같아. 내가 이 문식이 형을 다 죽여버릴까 이러는데. 그래서 혹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 미친놈 왜 저래? 그랬죠. 상상도 못하고? 그건 전혀 상상할 수 없죠. 남자가 우니까. 뭐 오바를 해 저렇게.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한데. 하여튼 추억이 많아요. 근데 궁금한 게 석찬이는 제가 그 의도하지 않게 학교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네. 근데 학교도 아닌데 선영 씨는 어떻게 둘이 친해진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동네 산 지가 20년이 됐어요. 우연히 그 가게를 갔더니 선영아 하면서 너무 다정하게 챙겨서 내가 뭐 선배님 아니서 뭘 선배님이야 그냥 오빠라 그래 뭐 언니라고 해 그때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자주 늘 오빠 가게에서 뭐 생일이든 무슨 맞아. 날이든 뭐 하다못해 뭐 작가들 미팅을 하든 소개팅을 하든 늘 오빠 가게에서 그냥 자주 밥 먹고 속 얘기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뭐 이러다 보니 오빠 가게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 되고 3개 4개 되고 이 과정을 다 본 거예요. 22년 전 우연히 동네 친구로 만나 홍석천 씨의 이태원 인생을 지켜본 안선영 씨.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주은이 처음 본 게 지금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지금 완전 아가씨인데 아유 오래됐어. 한 15년 넘었지. 15년 넘었어요. 지금은 뭐라고 불러? 삼촌. 지금은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요. 네. 나는 그냥 계속 삼촌으로.
처음에 그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입양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연 좀. 얘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된 거야. 누나가? 응, 누나가. 우리 누나가 애들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담되는 것도 원치 않고 뭐 예를 들어 얘네들이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것도 싫고 이런 것도 싫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입양을 하자라는 얘기가 처음에 이제 엄마랑 이모가 저를 이제 방으로 조용히 부르더니 뭐 이만저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직 어릴 때인데. 네, 근데 이제 그때 삼촌이 이제 저를 이제 같이 살게 된 지 한 2년쯤 됐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실상 아빠랑 다름없이 해주고 있을 때여서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삼촌이 어차피 뭐 결혼도 하기 힘든 어쨌든 사회고 성이 홍준으로 바뀌잖아. 맞아요. 그게 난 크잖아. 그게 제일 컸어. 그건 어떻게 친구들 때문에. 애들이 놀리면 어떡해. 이름이 성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놀릴까 봐도 사실 걱정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모든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 법이 막 생겼을 때라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 그래서 아니야, 그거 어떻게 삼촌이 돼? 왜 너를 막 이렇게 되니까. 삼촌이 어떻게 아빠가 돼. 이렇게. 그냥 보통 설득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그랬어. 얘 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랑 삼촌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 근데 삼촌이 벌어놓은 재산이 있는 거 좀 알지? 이걸 안 해놓으면 다 딴 사람한테 갈 거야. 근데 이걸 해놓으면 니네한테 가. 자, 가서 고민하고 와. 그 내보냈어. 그랬더니 가서 엄마랑 막 속속속속 얘기하더라고. 한 30분 고민했어요. 문 쫙 열어. 삼촌, 그냥 삼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인생을 빨리 깨달았다. 그렇지. 그렇지. 초등학교 5학년 때. 5, 6학년 때 재산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 맞아. 그거보다 그럴 난 수 초등학교 있어요. 5, 6학년이 네. 그 갈등과 그래. 그걸 다 감내해야 되잖아. 친구들은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해 자체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여러 번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이제 속마음도 다 터놓고 하니까 친구들은 오히려 부럽다 그랬어. 왜냐면 연예인이라는 삼촌이 있다는 거 되게 부러워했고. 일단 부럽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응원한다고 했었지. 아니, 나는 그러니까 얘네 어렸을 때는 가짜 그 카네이션 있잖아, 종이로 만든 거. 그걸 옷빛내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주는데 카네이션을 나는 내가 평생을 카네이션을 받아볼 거라고 기대를 안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삼촌 너무 고마워요. 어버이날이라. 야, 그때 얘네 내보내고 나 혼자 너무 울었던 것 같아. 진짜? 그 울었는지는 진짜 몰랐네. 카네이션 때문에. 그렇지. 받을 거라 생각을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어떤 이유가 되는 존재들이 있잖아. 잘 키웠네. 너는 우리 바로가 바로지. 있고. 바로 너무 귀엽죠. 바로 너무 귀엽잖아. 형도 아이들이 있잖아. 근데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존재가 있을까? 뭐 이런 게 내 되게 숙제 같은 거였는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잡아줬던 건 그냥 얘네들이었던 것 같아. 얘랑 얘 남동생 둘 보면. 두 조카를 입양해 아빠가 된 지 어느덧 15년. 근데 좀 미안해요, 그게. 운동회 때나 졸업식 때 아이들 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나의 등장으로 인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혹시라도 왕따라든가 괴롭힘이라든가 놀림을 당할까 봐 일부러 늦잠 잤어요. 분명히 나는 깨 있는데 아이들이 삼촌 다녀올게 그럼 잘 다녀와 축하해 뭐 재밌게 놀고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한 적은 없어요. 난 좋은 삼촌이 되고 싶었던 거지 아이들한테 든든한 그냥 뒤에서 그냥 묵묵히 조용히 버텨주는 삼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가 있고 너무나 많은 게 미안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하죠. 내 옆에 있어주고 이 세상에 나와줘서. 그럼 삼촌하고 같이 삼촌이자 아빠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 하고 것도 싶은 같은데. 거 너무 많은데 사실
되게 사소한 거예요. 아무래도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밖에 이렇게 쉽게 나돌아다니고 막 이게 어려운 건 아는데 사실 저 영화관도 같이 못 가봤거든요. 그런 사소한 데이트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냥 뭐 테라스 가서 커피 마시고. 나랑은 맨날 했는데. 그러니까요. 쇼핑 가고. 변장하고 가면 되잖아, 변장. 무심하지 마라. 맞죠. 사실 조금 무심한 것 같기는 근데 아마 하고. 좀 더 어렸으면 그러기가 쉬울 텐데 이제 성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사실 내 남자친구 있었을 때는 내가 일부러 연락 안 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에 머리를 왜 밀었어 그때? 내가 광고 모델로 뽑힌 거야. 우리 대학 내에서 연극하다가 이렇게 표 팔고 전단 나누고 있는데 광고 디렉터가 나한테 온 거야. 혹시 머리를 밀 수가 있냐는 거야. 자기가 본 두상 중에 제일 예쁜 두상이었다. 맞아, 오빠 두상 예뻐. 그럼 오디션 보래. 감독님 했는데 날 보자마자 밀어 그러더라고. 밀 수 있냐고. 밀면 내가 확실하게 너한테 이 역할 줄게. 픽스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출연료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300만 원이래. 그때 당시에. 컸지. 우리가 150이었어. 한 학기 등록금이. 그래서 시골 애한테는 그게 너무 큰 거야. 그때 이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밀었지. 밀었어. 나 밀 때 울었어. 2대 미용실에서 밀었거든. 울 것까지는 없잖아. 처음이니까. 그리고 나는 머리카락이 없으면 약간 사람들이 나를 약간 아픈가? 약간 이런 생각 할까 봐. 환자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트 하세요? 예술 하세요? 막 이러니까 이건가 보다. 이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갔어. 감독님이 오케이 가자. 찍은 거야. 찍었어? 근데 찍긴 찍었어? 그게 놀이음료. 내가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 그게 있어. 이렇게 이어폰 끼고. 우연한 기회에 머리를 밀고 첫 광고를 찍으며 얼굴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막 하는 그 CF 찍고 그 다음부터 빡빡머리에 힙한 애는 다 내가 한 거야. 야, 헤어스타일이 한몫했네, 크게. 그러니까 나는 나의 매력이 뭔지를 몰랐어. 난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평범한 모범생 같은 캐릭터인데 배우의 꿈은 있지만 교수님한테도 나 배우 하겠어요라고 얘기를 못했던 소심한 애였는데 머리를 밀고 딱 나오니까 본인의 자아를 찾았어. 왜 얘기 안 했어? 광고 찍었다고? 돈이 좀 뒤늦게 들어오니까. 그렇지, 뒤늦게. 난 이제 알았어. 너 그거 찍은지. 내가 연예인 되고 나서 밥 몇 번 샀잖아. 그리고 대학날 갔잖아. 응? 야, 그때 그 찍었구나. 그럼 형 강철중하고 떠가지고 언제 밥 샀어? 그때 그 이후에 결혼하니라고 결혼 비용으로 많이 썼잖아. 서랍이라고 한 번 샀어요, 후배들한테. 샀냐고 후배들한테. 서랍을.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나갔었잖아, 시체말로. 근데 바쁜데 식당을 왜 한 거야? 커밍아웃을 2000년도 했잖아요. 방송이 다 끊긴 거야. 6개 프로가. 3년 반을 쉬었어. 방송을. 3년 반? 출연 정지. 근데 내가 2000년도에 데뷔했으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 그때. 그때 2000년도에 연예계 베스트 뉴스 중에 내가 1등인가 2등 한 거야. 커밍아웃이? 커밍아웃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큰 충격이었던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파격이고 완전 파격이지. 홍석천이 무슨 생각으로 저걸 커밍아웃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내가 이제 너무 지독한 사랑을 20대 때 한번 해봤어. 근데 내가 커밍아웃을 안 한 것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어떤 게 중요한 사람일까? 돈인가? 무슨 뭐 인기인가? 유명해지는 건가? 이러는데 그럼 난 언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이렇게 숨기면 여태껏 불행했잖아. 이걸 숨긴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난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의 목표다. 그러려면 커밍아웃을 해야 그 다음에 다가올 사랑에 당당하겠다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난 커밍아웃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KBS 야한 밤에라는 밤에 잠을 안 자면서 진실 게임하는 코너가 있었거든. 첫 질문이 홍석천 씨는 방송에서 보면 막 이렇게 여자 같고 막 이런 캐릭터인데 여자보다 남자를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되게 가볍게 물어본 거야. 이때다. 내가 당당히 커밍아웃을 할 수 있구나 이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예, 맞아요. 저는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쫙 조용해지지. 얼음물. 난리가 난 거야. 그렇지. 촬영 접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난 준비 다 했고 마음의 준비 다 했으니까 내보내고 싶으면 내보내셔라. 근데 감독님이랑 이제 선배님들이 다 모여서 아 이건 방송에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나간 거야. 그날 안 나갔구나. 그때 이미 했는데. 그게 안 나간 거야. 그래서 나는 생각에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커밍하는 것도 힘들구나. 그래서 약간 포기하는데 한 2, 3주 후에 기사가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그 기사랑 한 3, 4시간 인터뷰에서 커밍아웃 기사를 하고 싶다. 내가. 그래서 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알려야 되잖아. 당연하지. 미리 알려드려야지. 전화했어. 제가 게이인데 커밍아웃을 한 기사가 나올 거야 엄마? 그랬더니 게이가 뭐요? 그치 당연히. 커밍아웃도 뭐고. 아니 그러니까 엄마 내가 남자잖아.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 그랬더니 그건 우정이요. 그렇지. 그건 우정이지. 우리 엄마가 그냥 되게 사랑하는 사이야. 이거를 전화로 설명을 하다가 아빠가 택시 타고 올라온 거야. 그럼 아버님 그 의미를 아셨네. 아버지는 알았지. 변호사 데리고 와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 기사 나가면 우리 다 죽을 거다. 그때만 해도 가문에 완전히 먹칠하는 거지. 그랬지. 그리고 우리는 너무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거기다가 또 나 모태신앙의 교회에서 살았어. 설마 재사탄 들렸어 막 이러면서 한잔해. 그래. 야. 우리 엄마 권사님이야. 아우 저런. 우리 고모님 목사님이야. 가족 모임, 명절 모임에 몇 년을 못 갔어. 한평생을 시골에서 사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본 적도 없으실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하고 싶어도 뭐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도 힘들어 하세요. 사실 23년이 지난 지금도 100% 저를 이해하지는 못하십니다. 근데 부모라는 입장이 있으니까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뭐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응원해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를 몇 번 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시려고 하시고 그렇지만 뭐 한켠 그 빈 자리를 가끔 표현하실 때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기도 하고 나는 그래도 한 1년 반이나 한 2년 정도 생각했는데 안 풀리는 거야 이게 계속. 3년 반 동안? 아무도 날 안 불러.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 끝나고 9월 달 넘어가지고 이태원에 처음으로 가게를 시작을 했지. 그때 내가 오빠를 처음 봤지. 갑자기 끊긴 방송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요식업.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너무 사람이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잘 나갈 때 연예계에서 잘 나갈 때는 막 그렇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때인데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그렇지. 가게를 내면 사람들이 오겠다 그랬는데 가게 냈는데 웬걸? 6층 7층이었거든?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와 나를 딱 보고 내가 어서 오세요 그러면 홍석천! 여기 개이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내려가. 그럴 수 있겠다. 그냥 나가는 사람이 한 반이야. 그럼 어떻게 견뎠어 그럼? 직원들 월급 내야지, 월세 내야지, 나가는 돈만 너무 많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때 나를 찾아줬던 데가 나이트 클럽이야. 오빠 DJ 한참 했지. DJ도 했었어? 이 경기도권에 5군데를 해서 하룻밤에 저기 매니저 하나 반무대 매니저랑 같이 경기도권을 이제 돌았지.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 돈 받아서 새벽 4시, 5시에 집에 오면 애들 월급 안 밀리고 월세 안 밀리고 재료비 안 밀리고 그렇게 몇 년을 버틴 거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내가 이태원에서 내 젊은 날을 다 여기다가 쏟은 거잖아. 20년을 가게를 했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도 아팠고 그리고 또 코로나도 있고. 몸 아팠었어? 나 죽을 뻔했어. 왜? 사람들이 내가 이태원에 가게를 정리한 게 무슨 코로나 때문에 망한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1년 전에 내가 폐혈증에 걸렸었어. 폐혈증? 몸에 염증이 있었는데 그걸 치료를 안 하고 그냥 한 일주일 그냥 놨다가 딱 터지기 일보 직전에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가자마자 수술해서 하루만 늦었어도 아마 90%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비울 뻔했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몸이 건강해야 뭘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그냥 가게를 정리했어요. 이렇게 뭐 그냥 넘기고 팔고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도 조금 아쉬우니까 2개만 하자. 딱 2개만 남겨놓자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지. 그것도 1년을 버티다가 와 코로나가 죽어도 안 끝나대. 그래서 매달 몇 천만 원씩 막 이렇게 번 거 막 두들겨 박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리한 거지. 그렇게 마지막 식당마저 접어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라고 봤는데 거꾸로 하면 또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놔야 되겠다. 놨어요. 1년 내내 놓자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해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라는 게 너무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만약에 그 전에 제가 폐혈증으로 죽다 살아나지 않았으면 제가 못 깨달았으면 그 많은 걸 제가 갖고 갔더라면 아마도 저는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정도의 빚쟁이가 됐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때 저한테 인생에 죽을 고비를 넘겨준 게 사실은 살리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태원에만 가게를 하냐는 거야. 계속 그 정도면 프랜차이즈하고 뭐 막 돈 벌고 큰 회사를 만들면 되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제안을 어마무시했거든. 그렇겠지.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동네가 발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야 요즘 압구정 성수동 떠 거기다 해. 핫하더라고. 빈 공간을 나한테 줘. 건물주들이. 근데 나 아직도 안 갔어. 그 이유는? 난 이태원이라는 데가 나한텐 너무 큰 의미인 거야.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성소수자여서 혼자 외로웠을 때 내가 갈 곳을 내주고 내가 갔을 때 안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숨 쉬고 있던 데가 이태원이어서 여기를 떠나는 게 난 약간 고향 떠나듯이 배신하는 느낌인 거야. 이 공간 몇 년째 비워놨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때를 기다렸다가 여기다가 하고 싶은 거지. 여기에다가라도 내가 뭐라도 만들어서 이태원에 홍석천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해주고 싶은 거야. 해. 하고 싶으면 해. 하지 말라며. 해. 다 해. 피똥 쌀 때까지. 안 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문 안 열기만 해봐 그냥. 근데 오늘 제가 삼촌을 위해서 준비해온 게 있어요. 아 진짜? 편지를 써왔거든요. 잘 안 쓰는데 수줍어가지고 잘 안 쓰는데 오늘 또 의미 있는 자리니까 읽어줘 주은이가. 저 읽어요 지금 이거? 주은이가 읽어줘. 그래. 내가 읽을 수는 없잖아. 내가 읽을 수는 없지.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삼촌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쓰네. 내가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치 않아서 좀 어색하다. 한 해... 서로가 애틋하고 안쓰러운 두 사람. 재훈아, 안 올라 그랬는데. 삼촌이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고된 스케줄에 많이 피곤할 것 같아. 걱정이야. 내가 한때 힘들어했을 때 삼촌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나한테는 큰 위로가 됐었어.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제일 빛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용기를 주는 삼촌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 가끔 삼촌 어깨에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칠 때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딸이 될게.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삼촌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주원이가. 이래서 제가 안 읽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라도 마음 편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글은
데이트는 언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 당장 이번 주말에 꼭 주은이랑 둘이 영화 보고 와. 영화 보고 와. 아니 이모가 눈물 흘리셔가지고 저는 더 슬퍼가지고. 아니, 나는 그냥 오빠 마음도 너무 알겠고 나는 주은이 입장으로 살아봤으니까 주은이 마음도 너무 알 것 같아서. 올 초에 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회사 확장하면서.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다 아픔들이 있고. 그럼. 아니 근데 이제 오히려 가까우니까 가족은 걱정할까 봐 말을 못 하고 오빠한테 그냥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뭐해? 오빠가 아유 간만에 죽도록 일하다가 3일 밤새고 일하고 골프 치러 나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가 얼마나 자기한테 인색한 사람인 줄 아니까 진짜 큰맘 먹고 나갔을 텐데 나도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오빠한테 막 울었어. 내가 1시간 울면서 얘기했어. 오빠 나 이래서 너무 속상하고 이게 너무 힘들고 그랬어. 그랬지. 그랬잖아. 오빠도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큰맘 내서 쉬러 나간 건데 내 얘기를 다 들어준 거서 난 너무 고마웠거든. 많이 힘드셨죠? 나 너무 알아가지고. 앞머리 쟤 숨주고 하지 마.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절친.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위로가 되지. 왜 그러냐면 내가 하루 아침부터 집에 가서 잠들 때까지의 스케줄을 내가 대충 알거든.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나도 못하고. 난 이제 나이 들어서 더 저렇게 못하는데 동생이지만 너무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절친이 있기 쉽지 않거든. 그게. 최고의 연금은 웃긴 친구 알아 몰라. 지금 연금이 빵빵해. 오빠가 지금 대한민국 상위 1%야. 재벌 회장 다 행복한 것 같아? 웃긴 친구 없어. 맞아, 없더라고. 웃기지 않을 거야 이제. 난 진지한 갈 거야. 진지한 갈 거야. 그게 제일 웃겨. 오늘 제일 웃겼어. 웃기지 않을 거야 난. 제일 웃겼어. 그럼. 저에 대해 진짜로 속 깊은 모습까지를 다 알고 있는, 내가 벌거벗겨진 그런 모습까지 내가 표현했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친구들, 절친들한테 모여서 나 옛날에 그런 일 있었잖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야기를 풀다 보면 내 스스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친구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